자, 홍사훈입니다. 목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모신 거는 이제 선거 직후에 막 바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그 검찰 개혁 법안, 뭐 보안 수사권 요거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는 요거 좀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오늘 셔츠가 제 거는 아니고 여기 경공 채널에서 제조업이잖아요, 여기가. 이번 주에 이거 셔츠 만든다고 류미리 팀장 아시죠? 네. 입혔는데 어떻게 멋있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멋있습니다. 제가 옷걸이가 좋다고 입혔는데. 잘 어울리십니다. 자, 오늘 그 검찰 개혁법안 그거 다루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박상용 검사 말이죠. 네. 정직 2개월 어쨌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일단 수사 징계 대상으로 된 게 저는 도저히 저거 납득이 용납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저 자백 요구하고 이런 거 갖다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호하고 술파티하고 회유해서 네. 200 몇십 차례를 갖다가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불러서 소환 조사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한 거 이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징계 대상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지금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것, 예. 조작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 예. 이런 게 이제 국민의 그렇죠. 요구인 것이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리 다 봤잖아요. 맞아요. 조작을 한 것이죠. 예. 그건 지금 그런데 징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징계쇼도 다 지나가 버렸다는데. 뭐 지금 일부 징계 청구를 했고 법무부 입장은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뭐 밝히긴 했어요. 그리고 네. 정직 2개월을 청구했는데 정직 2개월보다 더 중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법상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정직 2개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전에 유후성 사건에서 증거 조작했던 중국 공문서 조작했던 그 증거를 검사들이 법정에 증거로 내고 계속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위조된 거 아니다. 위조인지 뻔히 알면서 아니다 거짓말했는데 그 이시원 검사였는데 이시원 그렇지. 이문성 검사였는데 그 둘이 정직 2개월 받았습니다. 그 그때? 난리를 쳤는데도 네 그때 자기들은 중징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시원은 공직기강 비서관 됐지. 네 대구 고검 가서 윤석열 만나가지고 친해져서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지금도 또 재판 받고 있죠. 뭐. 하여튼 정직 2개월이 지금 딱 거기에 맞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법감정, 법의식에 비춰보면 너무 터무니없죠.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 보면 사실상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허위 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래를 했었고 또 공범자들을 전부 다 검찰청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뭐 연어를 먹었느냐 술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허위 진술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모해 위증 교사죄에 해당이 되는 사건 조작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파면까지 가도 정말 부족할 판인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특검이 도입이 되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 내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징계 2개월로 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특권 의식에 쪄들어 있는 그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법을 위반해도 좋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가져와라. 이거를 검사들한테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김성동 감찰부장. 잘 아시는 것처럼 박성재가 마지막 알바끼였죠. 그래서 이게 예견된 일이었죠. 그 사람이 감찰을 진행하면 감찰위원회 꾸려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자기들 이제 제식규 감싸기 할 거라 사실은 좀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주도하긴 했는데 검사 징계법 개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럴 경우에 직접 감찰하고 징계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징계를 할 수 있게 징계위원회 의뢰할 수 있게 다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검찰총장만 가능하도록 해놨고 원래는. 감찰도 대검에서만 검찰만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걸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지금 행사하면 됩니다. 그럼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한데요. 저희 법사에서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아서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 지금 10달째 공소. 맞습니다. 빨리 그냥 임명하시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감찰의 주도권을 여전히 검찰한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 상식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스폰서 검사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에는 해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르는 거였죠. 예. 근데 스폰서 검사를 우리가 자를 때에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돈이죠. 이건 돈의 영향을 받아서 사건의 공정성을 해야지 말아라. 공정성을 해야 하면 너 자를 거야.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권력에 의해서 혹은 권력에 잘 보이려고 스스로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건의 공정성을 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것도 중징계에 가야지. 해임으로 가야죠. 기본은 해임으로 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를 다 들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대검에서 파견까지 나가면서 수원지검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직 2개월 그거는 정직 그 징계 대상이 아예 빼버렸잖아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네. 이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사 작성 그 보고서를 뭐 작성하지 않은 거하고 별건으로다가 자백을 강요한 거. 요거만 지금에서 정직 2개월로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 수사 대상, 징계 대상으로 아예 포함을 안 시켜버렸거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시효 임박해서 한 일주일 남겨두고 감찰위원회 열고 징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은 의지만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해임이야. 해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님이 이 건하고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렇게 예. 지적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예. 좀 공개적으로 홍사원 쇼에서 공개 서한을 좀 보내시지 그러세요.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한테 예. 아니요.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좀 물어보세요. 음. 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검찰이 바로 서려면 뭐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신상필벌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명백하게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건데 예. 왜 거기에 맞는 강력한 징계나 처벌이 없느냐.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장관께서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 던져지면 국회에서 그것도 더 좀 강하게 좀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런 검찰 개혁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법무부 장관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당에서 할 일이 있는데 예. 안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논란. 우리가 이만큼의 사유로 징계를 해야 되고 징계 시효 임박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탄핵으로 가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됩니다. 탄핵은 징계 시효도 검사 탄핵? 없어요. 예, 검사 탄핵. 박상용 탄핵하면 돼요. 징계 시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시효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실제로 그 방법이 있겠네. 네, 실제로 저희가 탄핵안을 진작 발의를 했고 이 사건으로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거쳐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요번에 이제 국정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까지 정리해서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로 보내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이제 추가된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이랑 좀 상의를 했어요. 이거 지금 탄핵안 예, 우리 갖고 사실은 예전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란 터지느라고 박상용 탄핵안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빨리 정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예. 여기까지 온 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어쨌든 이거 빨리 탄핵으로 가자. 법사위에서 빨리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예. 가자라고 했더니 당에서는 좀 기다리자라고 해서 선거 때문에 그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랑 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그냥 해도 되죠. 그렇지. 검사 한 명 징계하는데 무슨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자꾸 쫄고 예. 겁먹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 좀 계속해서 강하게 좀 밀고 나가주시고 네. 아까 잠깐 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언론에서 사실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감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문제 삼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조금씩 이게 바뀌어진. 아까 법무부 감찰관 10달 동안 지금 임명 안 한다고 임명 안 했잖아요. 하죠.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임명이 됐더라고요. 특별히 다행이네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곧 아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왜 이 중요한 자리를 10달 동안 비워두느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먹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가 사실 말이 나온 김에 박상용뿐만이 아니고 법무부가 정말 역할을 좀 겁먹지 말고 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 한 수원지검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대검에서는 징계 대상 아니라고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 여태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다시 기록 검토해서 징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벌써 한 달 지났거든요. 그렇죠. 아무 소식 없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때 대통령이 직접 엄정 감찰 지시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그때 이제 답변이 그거였어요.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안 돼서 감찰을 시킬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그때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감찰관이 직접 없으면 대행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감찰관이 중요하니까 그걸 기다렸다 치면 예.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서 이런 내용들을 감찰을 신속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감찰 결과를 가지고 때로는 법무부가 직접 징계해도 되지만 국회에 보내서 그걸로 탄핵을 해도 되거든요. 국회는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조사해온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파면 사유다라면 국회가 탄핵하면 되거든요. 탄핵안이 정말 그 빨리 좀 그 한번 좀 추진 좀 해봐 주세요. 네, 저는 이 탄핵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뭐 이제 뭐 공소 취소 뭐 최근에 그 얘기도 많이 있긴 했지만 탄핵으로 가면 박상용 검사가 일단 바로 직무 정지되는 것도 있고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예. 그래도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게 되는 그렇지.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이 사람 조작한 거 맞아. 이렇게 법적으로 권한 있게 인정을 해주게 그렇네요.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탄핵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이 훨씬 더 명분 있고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탄핵을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빨리 해야겠네요. 정말. 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평가하면 다들 너무 착하고 좀 나쁘게 평가를 하면 별기가 없습니다. 예, 착한 필요 없어요 지금. 예,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 목표를 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좌고우면 재는 게 많아요. 뭘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실 뭐 그 좌고우면도 있지만은 좀 겁먹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겁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혹시나 내가 뭘 하면 이게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내가 걸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법을 지금까지는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 몇 달 남았지만은 뭐 이게 나한테 어떤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제가 볼 때는요. 예. 뭐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두려움보다는 전 두려움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이 제도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만 낼 거냐 부작용이 더 커져서 예. 이 후폭풍을 감당 못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제가 볼 땐 더 커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드러내서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온전히 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형사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주요 선진국들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결이 돼 있다.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검사가 수사 안 해서 뭐 지금 범죄가 폭증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해서 난리가 나고 그런 나라 없지 않느냐. 오히려 뭐 우리보다 더 공정하게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 선진국 사례를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표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곧 이 문제가 이제 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발발할 텐데 어떻게 한번 그 될지 그 방법을 좀 오늘 좀 찾는 시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소청 내 수사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게 되고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별건 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마지막 그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만 그 논의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권 폐지는 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시간도 없는데. 이제 저의 전망으로는 뭐 김민석 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대통령께서도 뭐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그런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법을 실제로 만드는데 검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지뢰들을 섞어놓을 겁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결국에 그거 한 줄 단어 하나로 점 하나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숨겨놓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누군가가 발견을 해줘야 되거든요. 발견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 등처럼.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영장에
청구점 집행에 대한 지휘, 그러니까 그렇지. 영장 집행 청구 지휘까지 할 수 있게 아. 점을 찍어가지고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 여기저기 또 숨겨 놓을 거예요. 네. 이거는 형사소송법은 앞에 공소청이나 중수청법 같은 조직법과 달리 제도, 그러니까 운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조항이 굉장히 시질 날줄처럼 예. 막 엮여서 작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법을 정부안이 왔을 때 정부안이 뭐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왔을 때 과연 우리가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느냐, 혹은 빠르게 발견해도 그거를 다 제거하면서 네. 그 제거됐을 때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걸 채워 넣어가면서 제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아마 교수님도 비슷한 결론일 것 같은데 시민사회 그리고 당이 우리의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지금 새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그러니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 기준점을 들고 있고 예.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이 기준점과 비교를 해서 부합하느냐. 뺄 거 빼고 늘 거 넣으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 기준점으로 자꾸 가져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것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에 던져지면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요. 그러면 결국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이게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함정들을 많이 파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이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도 논란을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부 뜻있는 교수들 아까 우리 화면에 나온 변호사님들 해가지고 저희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앞으로 개정 과정에서도 보완이 돼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8일 날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초안을 저희가 토론회 형식으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최종 그 안을 지금 저희가 다듬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바로 저희가 예. 안을 공개를 할 것이고 이 안을 우리가 던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시민사회나 당이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정부가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제 최종 완성안을 만들자. 그래서 입법의 주도권을 시민들이 갖자, 민주당이 갖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안을 지금 만들고 준비 중이겠죠, 당연히. 있죠, 예. 그건 검사들이 만드는 거고. 검사들이 주도한다고 봐야겠죠. 검사 지난번 공소청법, 중수청법처럼 그때도 그러니까 발견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그랬죠. 그렇죠. 예. 부비출앱을. 네. 이번에도 그럼 누가 먼저 이 법안을 먼저 던지느냐, 주도권을 그럼 누가 잡느냐, 이게 그럼 당이나 시민사회가 먼저 그 안에 대해서 던지면 되는. 그래야겠네.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네.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임을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모임을 네. 만들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계시고 저는 당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우리 당이 예. 안을 만들자. 지난번처럼 그렇지. 예. 정부안이 왔을 때 우리가 토론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막 이견이 외부로 표출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아 예. 보이니 정부안이 왔을 때 정부와 당이 네. 물밑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네. 있게 우리의 안을 만들자라고 여러 차례 좀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누구한테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에게 계속 요구를 했지만 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 지도부는 어쨌거나 이 개혁 작업을 정부가 가져간 상태에서 예. 정부가 안을 낸다고 했는데 당이 이 차원에서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뭔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가로채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을 아마 나름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립각 예. 밖에나 좀 말들이 예. 많았었는데 예. 또 한 번 여기서 또 대립각에 대한 부담이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뭐 당의 안을 중심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정부의 의견도 예. 충분히 들어가면서 당의 입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러니까 당만 혼자 주도해서 만들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게 뭐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고려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논의하는 논의 단위를 좀 만들어 보자. 왜 정부는 정부 따로 만들고 그렇지. 민주당은 전혀 거기에 뭐 의견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거기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형사소송법은요. 앞선 조직법 2개와 달리 주도권이 국회에게 있는 게 맞아요. 예. 조직법은 헌법에 따라서 정부 조직을 할 어떤 권한이나 의견 같은 것들 주도권이 정부에게 특히 대통령께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 입법은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법, 6법입니다. 6법전서 말할 때 그 기본법이 핵심 기본법이에요. 예. 그러면 정부 기준이 아니라
국회가 시민사회와 학계와 여러 곳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입법을 하는 게 예.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예.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당정이 과거에 이제 합의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 합의도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된 것을 정신을 존중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당이 이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넘어왔을 때 우리가 토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이 좀 기준을 갖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그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하고 당하고 같이 하고 또 거기다 정부도 같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네. 따로따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또 거기서 충돌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 아예 같이 삼자가 세 기관이 같이 이렇게 좀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해 보는 게 가장 좀 그게 좋지 않겠나 뭐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고 어쨌거나 추진단에서는 이제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서 아까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아마 여러 개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시민사회는 하여튼 철저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의 형식으로 이제 국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당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이 찾아져서 바람직한 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10월 1일부로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잖아요. 4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걸 갖고 뭐 보안수사권이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갖고 지금 논의할 단계는 그건 다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 통과될 때 예. 제가 그거를 한 90점짜리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원래 약속했던 수사기소 분리에 충실한 그 안으로 정리를 해서 저는 통과를 시켰고 예. 그때 이미 저는 이제 대통령도 거의 그 개혁의 방향은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그 협력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업에 충실한 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검사에게 그러니까 공소청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져야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 인원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이게 나오고 그래야 그다음에 중수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 이런 데 보낼 인원 이게 다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조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점 휴업 상태.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죠. 맞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네. 정해지지가 않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검찰 개혁의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들이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끌기거든요. 교묘한 시간 끌기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면요, 원래 계획대로면 정부에서 주도권을 갖기로 당정 합의를 했을 때 계획대로면 작년 연말까지 법안이 나와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늦어도 연초쯤에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기간이라도 꼭 맞춰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가 그게 늦어지면서 형사소송법은 지방선거 이후 6월달 이후로 한다. 이거 얼마나 교묘합니까? 결국에 이렇게 가면 형사소송법 관련된 논의 자체만 해도 최소 2-3달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논의를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거긴 한데 준비가 안 되면 2-3달 혹은 막 6개월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공소청이 설치되고 중수청이 설치되고 검찰이 폐지되는 그 시기가 연장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인데 검사들이 원하는 시간 끌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아까 뭐 박상용 검사도 나오고 뭐 얘기했는데 검사들 지금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나서도 뻔뻔하게 있고 오늘인가 뭐 토론회 국회에서 내일인가요? 그 박상용 그 공소 취소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다니까 검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도 꼼짝 못하더라. 우리가 미니까. 제가 옛날부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혹은 내란 세력과 내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세력 간에 기세 싸움이 항상 있는데 내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기세가 셀 때에는 완전히 누를 수 있습니다. 그때 누를 때 봐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끝까지 쭉 더 이상 고개를 못 들게 쭉 눌러줘야 되는데 조금 누르다가 야 우리가 힘쓰니까 쟤들이 힘이 빠진다 하고 멈춰버리면 얘들의 기세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끝까지 누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프로세서도 그래서 굉장히 저런 그 박상용을 기화로 해서 그거 다시 뒤집을 수 있다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기세가 올라오고 있죠. 게다가 시간 끌기가 지금 먹힐 것 같고 하니까. 시간 끌기. 예.
이제 시간은 우리 검찰 편이다라고 지금 실제로 그렇죠. 검찰 편이지 시간은. 이쪽에서 10월 1일까지 되겠어? 그러다가 지금 4달 만에 이걸 다 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4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다가 무슨 큰 하나 뭐 사건 갖다가 뭐 암장되거나 피해자가 억울하게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검사들이요, 진짜 참 나쁘면서 교활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안타깝게도 당이 바로 전당대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주도해서 끌고 가면 뭐 되는 거일 수는 있는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원내 대표가 혼자 끌고 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때 이슈 쟁점이 되고 전당대회 이후에 새 당 지도부에 의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2달을 또 그냥 그러니까 8월인데 그럼 2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논의하다가 혹은 전당대회로 저희 당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서 확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저를 법사위원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물 건너갔죠. 지금. 물 건너갔어요 지금. 법사위는 계속 남아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법사위를 1순위로 써냈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야죠. 근데 좀 걱정이 많네요. 의원님 법사위에 계셔야 되는데. 네, 1순위로 지금 써냈는데 거기서조차도 드러내질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구체적인 거 좀 어쨌든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박찬훈 전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분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계속 남겨둬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6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답을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크게 2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큰 첫 번째는 피의자 얼굴 안 보고 공소청 검사가 얼굴 안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검사가 예.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있는지 옆에 직접 수사는 일본 빼고 예. 일본은 일부 범죄 직접 수사를 하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검사라는 것은 기소기관으로서 예.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있어서 어떤 객관성, 중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신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소 결정하는 검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좀 억울한 거 있을 때 내가 검사한테 설명 좀 그런 것은 수사를 할 때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진술로, 자료로. 예. 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가 다 검사 손에 올라오죠. 그걸 왜 검사 앞에 꼭 직접 구두로 얘기를 해야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여튼 저쪽 입장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들어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갖다가 내가 하도 억울해서 수사기관 경찰이나 뭐 중수청 수사관들 말로는 말이 안 통하니 내가 기소 여부를 담당할 그 공소관한테 나 한번 좀 직접 설명해주고 싶다. 들어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제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은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 저는 기소전 면담 제도 정도는 그러면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긴 해요. 물론 만나서 들어는 보지만 증거를 만들 수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 수사가 아닌 것으로. 근데 한편 그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얘기는요. 우리나라 검사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사는 정말 손에 손을 꼽을 정도로 일단 검사도 여지껏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검사는 기소를 목적으로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고 모든 것을 기소를 전제로 판단해 왔지 피의자가 이런 것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우리 저기 사법연수원 때 제일 처음에 선배들한테 판사 검사들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야 법정이랑 검사 배우면 다 거짓말해. 이 얘기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저 사람은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검사 앞에 가서 얘기해서 풀어내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죠. 물론 이것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객관 의무를 본인들이 스스로 장착해서 야 우리는 정말 공정하게 불편부당하게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말 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거야라는 그런 정도의 신뢰도가 쌓여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뭐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현실은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 전에 피의자를 면담을 하면요. 공소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서 진술을 듣게 되면 나중에 다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이 됩니다. 검사가. 그래서 안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예를 들어서 거기도 기소를 잘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데
법에 면책 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 기소에 관련돼서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했다가 이게 나중에 잘못된 결과로 귀결이 되면 면책이 안 됩니다. 엄청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검사는 피의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본인도 안 하고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충분히 피의자가 억울함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수사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술을 막 뭉개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나 진술을 통해서 피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검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 꼭 검사를 만나서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 기본 원칙에 반한다.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이 검찰개혁 법안이 앞으로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패를 가릴 거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그러니까 중수청이나 경찰과 공소청에 얼마나 이게 협력이 잘 되느냐 견제와 감시가 협력이 잘 되느냐 이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수사 준칙에는 있지만은 검사와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협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찬호 위원장도 저거 현실은 저거 작동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사건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작동 안 될까요? 저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를 설계하면 되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한 원점에서 검토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준칙에 있는 것들도 법으로 끌어올릴 것들은 끌어올리고 예. 그다음에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아까 견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검사에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빠르게 답을 해줄 의무 같은 것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보안수사 우린 요구를 이제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경찰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보안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것만 논의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 경찰이 수사하다가 뭔가 자문을 요구했는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같이 가야죠. 그래야 향후 대등한 기관이고 견제가 되는 것이고 바람직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갈 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거의 한 70년 넘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왔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 상위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우리가 수평하고 대등적인 입장에서 협력을 하라? 이게 검사들 입장에서 수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기관이 하나는 수사기관 하나는 공소기관으로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상호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의식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의식의 변화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문제 제기하신 박찬원 위원장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 없는 경찰은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그게 거기에 체화되겠지만은 안 할 경우에 저 협력을 안 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협력을 안 할 때 아니면 수사권이 협력을 안 할 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그게 있어야만이 이게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저희가 그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에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화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왜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지적을 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 그건 앞으로 중수청도 마찬가지죠. 요구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법에다가 규정을 해놓고 보안 수사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검사 입장에서는 교체 요구를 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조직 내에서 자체 징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검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요구를 하면 과연 그걸 따르지 않을 경찰관이 저는 있을까요? 그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상상하기가. 당연히 그거는 처벌 조항이 있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 정도 했는데 공소청 검사가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로다가 계속 보안서를 계속 요구를 해. 말도 안 되는 보안 수사를. 이런 경우에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것들은 법의 국제로 법의 처벌할 수 국제가 있겠죠. 있죠. 바로. 법의 국제가 예. 그런 거로 예, 적용될 수 예. 있나? 법의 국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로 계속 그러니까 이거 기소를 꺼리고 하면은 그럼 법의 국제로 걸어버릴 수가 있다. 예. 그럼 검사도 그러면은 처벌받을 수 있죠. 변호사 자격증도 날아가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겠네 예. 그러면. 그런데 그 법의 국제에 대한 수사를 그 공수처, 예. 공소청이 아니라 공수처 이제 헷갈리는데 공수처한테 온전하게 예.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게 예. 지금은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게 법 개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까지는 통과시켜 놨는데 예.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공수처법 개정. 예, 공수처법. 그래서 검사와 판사와 경찰, 경무관권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공수처가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력을 거기에 맞춰서 좀 보강하면 공수처는 앞으로 법조 비리 전문 수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겠네. 판검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기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그 이게 협력 실효성이 관계 생깁니다. 이게 작동이 되겠네. 네. 공수처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검찰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사실 신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예. 인원도 작은데다가 이 검찰이나 막강한 조직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밑보여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배치기 보복을 당할까. 근데 이제 앞으로 검사들은 수사권을 완전히 놓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네. 예.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법왜곡 행위를 예.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그리고 인력과 예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나 여기가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돼 버리니까는 인력과 예산을 갖다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김용민 밤에 계속 저 문제로 논의를 했었는데 저 공소청법에서 그래서 인력 문제를 어쨌든 지금 검찰청 내 한 10,000명 그러니까 검사가 한 2,300명 있고 나머지 수사관들이 한 7,000명 있잖아요. 네. 이 수사관들을 그냥 여기 놔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여기다 놔두면 나중에 이게 다시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걸 돌려야 되는데 공소청법 부칙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게 당정청 협의안에는 대통령령으로 검찰청 공무원 그 다른 뭐 중수청이나 어디로 다 임용할 수 있다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저 법사위에서 수정안으로다가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말이 한마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본인 의사를 존중하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검찰청 수사관이야 그러면은 나 그냥 여기서 검찰청에서 그냥 일 없어도 여기서 놀고 먹을래 월급 받으면서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예. 정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건 정부가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말 왜 굳이 저 문구를 저기다 추가를 했어요? 우리 저희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법무부 장관이야? 예, 집어넣긴 했는데 일단 저 인력과 예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정권 송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권 송치.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고 정권 송치가 보수 언론에서. 예, 사실은 그거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의 처음부터 입장은 정권 송치였습니다. 그 얘기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정권 송치를 요구했는데 예. 어쨌든가 그게 수면 아래에 있다 갑자기 지금 등장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권 송치를 하면 저것을 검토할 검사와 수사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있어야 되니까. 1년에 90만 건이 넘어가거든요. 그걸 다 검토하려면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빼지 그럼요. 마라 이거. 당연하죠. 이 검찰 개혁의 수사 기소에 진짜 실질적인 그 완성이라고 볼 것은 예. 수사관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손발을 그렇죠. 남겨두면 안 되는 우리가 거죠. 법상으로는 뺀 것 같지만 예. 저렇게 수사관이 그대로 다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언제든지 조문 한두 개 바꿔서 부활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관을 완전히 빼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수사관을 빼는 거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것저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권 송치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정권 송치를 갑자기 저기 보수 언론에서 꺼낸 이유가 그 예산과 인력 문제구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법으로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 부서, 조직 인력을 다 배제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 검찰청에 가면 수사 인력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만 수사를 못 합니다. 수사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정권 송치를 핑계로 해서 수사 인력, 조직 예산, 뭐 대검에 가면 큰 포렌식 센터라고 엄청나게 큰 과학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범죄 정보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예. 다 가지고 있다가 다음 정권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지금 검찰로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할 수 있지. 그 조직이 그래서 있으니까. 예 그런 복선이 지금 깔려 있는 강한 주장이고 예. 또 우리가 이 정권 송치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사건을 검사가 받아서
보안수 사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결국은 기소 불기소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공소기관과 수사기관 사이가 상하관계가 돼버립니다. 예. 현실적으로 상하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소 단계에서 이제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그 김학의 사건처럼 유죄로 넘어온 사건도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무죄로 뒤집을 수 있고 예. 그 성남 FC 사건 이재명 대통령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했는데 계속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야 정관 출신 검사들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게 거의 한 55만 건, 60만 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빨리 형사 절차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빠르면 몇 주, 늦으면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펜딩 상태로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권 송치예요. 60만 건 중에서 한 5만 건 정도는 검찰로 이의 제기에 송치가 되면 55만 건은 빨리 종결이 돼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불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다 정권으로 송치가 되면 검사를 위해서 그러면 매년 6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계속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여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까 그 법안 좀 다 공소청 부칙 좀 띄워주면은 저게 지금 저게 계속 걸리거든요.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저게. 네. 저거 문구를 왜 집어넣었을까 갑자기. 그냥 원래 당정적 협의한 대로 그냥 가지. 7천 명 수사관이 물론 수사관들 상당수는 저는 중수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있어서 안 갈 경우에 나 그냥 여기서 놀고 먹을래 그냥 안 갈래.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인사이동 그렇죠. 내면 어느 직렬은 어디를 보내고 어디를 보내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저 본인 의사를 존중해 저 문구를 핑계로 해서 네. 야 이거는 내가 법에 저렇게 있는데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를 보냈어 이렇게 행정소송 걸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송을 당연히 뭐 본인이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다만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지 그 의사에 따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일단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저 문구를 왜 굳이 요구를 한 거예요? 뭐 이제 그 검찰의 수장으로서 예. 최소한의 그래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사위원들 중에 이제 상당수도 저 정도는 법적 구속력이 직접 있는 건 아니니 예. 정치적인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자라고 그때 논의가 됐었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한 7천 명 중에서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이제 공소 업무만 담당을 하게 되면 일부는 검찰 공소청에 남아야 되겠죠. 수사관 일부는 그 공소유지 업무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상당수는 또 중수청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저는 얘기도 듣고 있고 수사관들이. 갈 걸로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검사 밑에서 그 어떤 하위 파트너 역할만 하다가 예. 이제 일로 가면 그렇지. 자기가 주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타 수사관이 나올 수도 예, 있고. 수사관이 나올 수 있고 일부 공소청장도 될 수 있어요. 청장도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중수청이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또 상당수 수사관은 경찰 국수본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공소청에 남든지 중수청으로 가고 싶은데. 중수청으로 가고 싶은데 경찰로는 가기 싫다. 이럴 때 존중은 하겠지만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인데 인사 발령을 내면 가는 것이지 그거를 나는 못 가겠다고 그러면 그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인데. 이게 우리가 검찰청은 사실 일반 공무원으로 좀 본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우려를 의심을 지금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교수님 말씀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실제로 그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저는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송 교수님은 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뭐 안 보내도 된다는 입장까지인데 그래도 뭐 노하우 뭐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그걸 최소화 시켜도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소청에도 검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 업무 담당과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더 이제 실질화 시켜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공소 유지가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성이 안 찹니다. 엉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공판 검사 한 명이 정말 많은 사건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내용을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불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한 명에게 예. 사건을 많이 집중해 주다 보니까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는 기소되면 공판 검사에게 우리 사건은 이렇고 내 피해는 이러니 이거를 더 부각시켜주고 엄벌에 취재해 주세요라고 연락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렇게 보호하자고 했으면 적어도 공판 관여하는 공판 검사가 그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 공판 검사 수를 대폭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부 앞으로 먼저 특수부 당연히 없는 거니까 예. 형사부 사건에서 일반 서민들 사건들 뭐 경제 범죄라든가 민생 범죄 이런 사건들을 검사들이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지금 검사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수사에 투입됐던 그 검사를 공판 앞으로는 수사 없으니까 맞습니다. 딱 공판 유지 공소 유지 업무에만 충실하게 하면 뭐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전체 검사에 지금 공판 전담하는 검사가 한 10%밖에 안 되니까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적어요. 대폭 늘려야 됩니다. 공판 검사 그러면 2,300명 중 한 230명밖에 안 돼요. 예. 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떠맞는 사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공판정에서는 사실상 그렇겠네. 공소장만 읽고 끝나버립니다. 아. 이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것은 판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 간의 심리가 진행이 되는 거지 예. 공판검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끼어들질 못합니다. 사건 내용을 거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있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아주 그럼요. 그 검사 본연의 역할을 예. 더 충실하게 해라. 예. 공판을 실질화시키는 거죠. 여태까지가 잘못된 건 어떻게 10%만 정말 검사 본인의 역할인 공소유지에 10% 물론 수사검사 공판검사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수사검사 아주 공판검사 예외적인 안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은 수사검사는 공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기소까지만 하고 예. 공판검사는 별도로. 그러니까 구형도 수사검사, 그러니까 기소검사의 구형량이 있고 공판검사의 구형량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를 종합해서 최종 구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바람직한 거네 안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 피해자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판을 실질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이제 물론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논할 필요도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얼마나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 그 양홍석 변호사 이분도 역시 그러니까 계속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라는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의견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 가름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양홍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 요구권 좋다 이거야. 그러는데 검사가 수사권 있을 때는 일부만 이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몽땅 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할 텐데 이 많은 양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제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이게 검사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 사건 중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게 한 10%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말하자면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해서 처리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그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전에 뭐 박은정 의원님도 몇 번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당신들이 보안 수사를 하는 건수 통계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통계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10% 정도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예. 90%는 경찰이 송치한 대로 처리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홍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0% 사건까지 덧붙여가지고 100% 요구를 하면 경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얼마나 하는지는 통계상 잡히지 않고 그걸 입증도 못합니다. 양홍석 변호사에게는 검찰이 그러니까 직접 수사 그 보안 수사하는 게 일상이다 이 주장인데 지금. 저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입증이 안 되고. 그렇죠. 저도 예, 그리고 그 이제 심지어 우리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사건은 검사 손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법정 송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정 송치는 말 그대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걸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다 보안 수사를 다시 내려보냅니다. 보안 수사를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직접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관심 있는 사건 외에는. 그러니까 아주 어떤 그 광이 나는 사건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 사건 요거는 직접 하지만은 대부분은 직접 수사 보안 수사 안 한다 이거죠.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그려갈 수사 기소 분리된 상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저렇게 주장하시거나 걱정하시는 것은 해결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기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 수사와 기소 기관의 원활한 협력 모델을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수사기관이 온전하게 갖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수사기관에게 온전하게 다 부여됩니다. 책임이 수사기관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뭔가 잘못됐다.
보안 수사 요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이제 수사기관이 지는 겁니다. 지금은 검사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으니까 수사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검사에게 떠넘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예. 경찰은 혹은 수사기관은 아니 뭐 검사한테 넘겨 검사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책임성이 약해요. 서로 떠넘기지. 그렇죠. 그런데 100% 너희들 책임이야라고 하면 이 수사 역량과 책임 때문에 수사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 예, 그리고 그 보안 얘기죠.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예. 철저하고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책임이 이제 경찰이니까. 예, 예. 또 한편으로는 협력 모델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사에 꽂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아닙니까? 예. 강제 수사할 때마다 검사에게 다 들고 가서 보여줍니다. 기록상 지금 우리가 수집한 증거는 이런 거고 이런 진술들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청구해도 되겠습니까를 물어봐요. 예. 그러면 검사가 그걸 가지고 청구해 봅시다라고 합니다. 그때 보안 수사 요구 다 됩니다. 이미 지금 그 현장에서 영장 청구할 단계에서 보안 수사 요구니 뭐니가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게 부족하다 조언도 해주고 아.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에서 송치한 이후에 혹은 불송치한 이후에 보안 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협력 의무가 더 활성화되고 또 상호 견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그것이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국가수사본부 수사 현장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맨파워가 더 보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중수청도 그렇고 경찰 국수본도 그렇고 너무 이게 파워가 세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강제 수사를 하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 단계에서부터 바로 검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수사권이 검사 손에 의해서 휘둘러질 때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이 검사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할 때하고는 파워가 다릅니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남용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저는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야 이거 내 지방선거 끝나면 4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사실 아직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까 검사들이 시간 끌기 작전 요거 철저하게 좀 두 분이 좀 노력 좀 해주시고 지선 이후에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이 얘기는 계속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상용 검사가 탄핵하는 얘기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탄핵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좀 이렇게 좀 당근과 채찍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로. 장관님이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정성 호랑이 장관님이라서 좀 더 잘하시게끔 좀 당근과 채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두 분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도움 됐습니다. 여기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이해와 또 안심 또 그리고 우려도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겠지. 이 부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시간 좀 자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반대쪽에 아까 뭐 이렇게 반대쪽에 계신 분들 보안수사권 주장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언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잠시 후 5시 이재석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